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야권의 대장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출마 선언 이틀 만인 오늘 여권의 대장주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오전 7시 30분 온라인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영상 선언문을 공개했는데요. 대대적 인프라 확장과 또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으로 투자기회 확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새 일자리와 지속적인 공정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면서 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후에는 고향인 안동을 찾았는데요. 지역 유림과 차담회를 갖고 이육사 선생의 딸인 이옥비 여사를 만났습니다. 이후에는 선친의 묘소를 찾을 걸로 알려졌죠.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선 레이스. 모든 후보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7월 1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온가족 무종 고민엔 티어실 원스. 아빠 무종 엄마 무종 아들 무종 따님 무종 티어실 원스. 할라버려 티나는 무종 티안나는 무종. 무종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할라버려 티어실 원스. 3일제약 야놀자 테크놀로지 Rent, bus, resort, camping, 야놀자 테크놀로지 hotel, pension, dessert, cafe, 야놀자 테크놀로지 resort, spa, food, fly. 야놀자 테크놀로지 여행의 모든 것 한 번에 쉽게 야놀자 테크놀로지 야놀자 테크놀로지. 7월 1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지난주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이 심의에 의결됐는데요. 최소한 다변화 계획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 김성수의 세상 읽기 이어갑니다.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당정이 코로나 피해 지원, 경기 회복을 위해서 33조 원의 슈퍼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는데 1차 추경 15조 원의 2배를 훌쩍 넘는 규모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규모가 33조 원으로 순수 지출인 이 세출 확대 기준으로 역대 이제 최대 규모인데요. 네. 이번 추경안은 이제 코로나 피해 지원 3등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 힘들었던 국민들에 대한 국민지원금 성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소상공인 피해 지원도 들어가 있고, 네. 또 신용카드 캐시백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이 가고 있는 게 이 재난지원금 과연 누굴 줄 거냐. 소득하의 이제 80% 가구에 대해서 이 구성원에 대해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가구별 지원액의 한도가 없습니다. 별도로. 네. 이렇게 되면 5인 가구의 경우에는 125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희망 회복 자금 명목으로 이제 최대 900만 원까지 늘어나서 총 113만여 명의 소상공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네. 또 신용카드 캐시백에 한 1조 원 이상 지원을 해서 10조 원 이상 이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이번 추경안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국가빚 내지 않고 올해 4월까지 추가로 더 거친 세수를 이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수 가운데 한 2조 원 가량은 국가 채무 상환에 쓰이게 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은 현재 48.2%에서 47.2%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이 역대 최고액이긴 한데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을 한 거고 2조 원은 상환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채 비율은 조금은 낮아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코로나 피해 지원,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이고요.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더 지원을 하고 또 카드 사용 증가분 중에 일부는 환급하는 3종 패키지인데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선별 지원이냐 전국민 지원이냐 이걸 두고 이견이 컸는데 소득 하위 80%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맞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다. 당초 이제 정부의 안은 소득 하위 70%를 주장을 해왔고요. 여당은 전국민 지급에 맞서왔죠. 결국 이제 절충점을 잡은 것이 소득 하위 80% 이하로 하되 신용카드 캐시백을 전국민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이게 보편적 지급 성격이 있다. 네. 그래서 절충안에 합의한 셈인데요. 어쨌든 그러면 소득 하위 80% 기준 과연 내가 이 기준에 해당되나?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한데요. 그렇죠. 일단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기준 건강보험료에서 지금 소득 하위 80% 기준을 보게 되면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365만 원 이하면 해당이 되고요. 4인 가구라면 월 975만 원 이하를 받게 되면 됩니다. 단순히 이제 연소득으로 환산하게 되면 4인 가구 기준 1억 1,700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한 2,100만 정도인데 이 중에 이제 상위 20%에 해당하는 한 440만 가구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못 받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건강보험료를 이제 기준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네네. 분들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건강보험료는 사실은 지금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2019년 소득 기준입니다. 네. 이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준으로 11월에 변경이 되는데 지난 5월에 신고된 금액이 2020년이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9년 소득 기준으로 지금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맞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그 기준이 2019년 5월이요. 2019년 기준. 그러면 이게 직장 가입자는 뭐 소득 이외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같은 데 있는데 이런 것도 반영이 이번에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늘상 이제 건보료 하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이 되는 대목이었죠. 네네. 왜냐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기준으로 합니다. 뭐 수억 원짜리 페라리를 몬다 하더라도 전혀 보험료는 상관이 없고요. 이 직장가입자는 본인 보험료 그리고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뿐만이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이 됩니다. 네. 자동차도 1600cc 이상인지에 대해서 집은 전세 사는지 월세 사는지에 대해서도 이걸 환산해서 반영이 되는 구조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좀 형평성 논란이 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부에서 따로 입장을 밝힌 건 없나요? 일단 이 부분, 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이 되는 대목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었던 대목인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할 의사는 없어 보이고요. 네. 다만 이게 지금 코로나 피해를 지원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2019년 소득이긴 하지만 지난해 소득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면 이걸 좀 반영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됩니다. 지금 기준 정하기 위해서 오늘 TF팀 가동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이 상위, 그러니까 20%를 제외한 선별 지급이잖아요. 근데 이게 기준에 몇백 원 차이로 갈릴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계속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과연 이 소득 하위 80%와 80.1% 네. 이게 어떻게 다를 거냐라는 겁니다. 이게 기준에 따라서 이제 불과 수백 원, 수천 원 차이로 지원금 수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이 되는데요. 네. 사실 상위 20%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하다 보면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게 선별과 보편의 문제가 아니라 배제와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 지원으로 가는 게 낫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맞벌이 경우에는 소득이 많을 수밖에 없죠. 두 사람이 보니까. 네.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소득이 적은 자산가는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은 적지만 유리지갑인 맞벌이 직장인의 경우 합산 소득이 1억 2천만 원 이상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네. 반면에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자산가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2018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동수당을 지급하려고 할 때 당시에 소득상위 10%를 뺐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분류하다 보니까 행정비용이 1,000억 원 이상 더 들어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듬해에 원천 모두 다 백지화해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득 하위 몇 % 구분을 짓는 인력도 많이 소요가 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이럴 바에야 차라리 전 국민 지원하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변경 가능성에 크게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네. 이게 추경안이 이제 당정이 합의안이 이제 확정된 게 아닙니다. 네. 확정은 국회에서 합니다. 정부가 내일 이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일단 물론 뭐 당정이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보편적 지원으로 선회하기는 어려운 구조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겁니다. 네, 여지를 좀 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소득 하위 80%를 정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 국민 보편 지급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소득 하위 80%에는 1인당 25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해 경우에는 가구당 지급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가 당시에 40만 원 받았고요. 2인 가구가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모두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가구당 지급이 아니라 개인별 지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저소득 1인 가구가 받는 돈은 25만 원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1인 가구 비중이 지난해만 기준 전국의 10가구 가운데 3가구가 1인 가구고요. 네. 1인 가구 10가구 가운데 4가구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실직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저소득 1인 가구가 더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지원 금액이 적다라는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소득층에는 이번에 추가 지원도 이루어지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기존의 이제 재난지원금과는 좀 별도입니다. 이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제 한부모 가정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약 이제 한 300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는 재난지원금 그대로 주고 네. 여기다 플러스 알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25만 원에 1인 가구라고 하면 이제 35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예산은 이제 별도로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듯이 소득 하위 80%로 이렇게 결정이 난 이유가 이 카드 캐시백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절충안으로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80%로 됐던 건데 이 카드 캐시백에서도 참 논란이 많아요. 맞습니다. 이 카드 캐시백의 사실 정부가 이제 80%로 선별적 지원을 하되 이제 카드라는 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보편적 성격이 가미돼 있다. 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여당이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뭐냐? 카드라는 게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카드 할인이라는 게 2% 카드 사용액 대비 가운데 네. 그 가운데는 10%를 되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분기에 약 300만 원을 써야 30만 원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아니 지금 뭐 30만 원 환급받기 위해서 누가 300만 원 더 쓰겠느냐. 네. 이게 유인책이 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2분기에 300만 원을 쓰라는 게 아니라 300만 원을 더 써야지 30만 원을 받는 거니까 더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다 또 하나가 카드라는 게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쓰지 지금 저소득층은 카드 혜택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게 사용처도 물론인데요. 이게 지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아니면 이제 뭐 이런 뭐 명품관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는 사용이 제한하다 보니까 네. 아니 전통시장이나 아니고 동네 음식점에서 도대체 얼마를 소비해야만 네. 환급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과연 소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또 온라인도 제외가 된 것 같아가지고요. 맞습니다. 온라인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화랑을 보고 있다라는 인식 때문에 네. 온라인 쇼핑몰도 제외하겠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이 카드 소득분도 아직 결정이 확실하게 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똑같은 운동장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네. 2분기 카드 사용액은 이미 정해져 있죠. 네. 4, 5, 6 사용분이. 근데 그 중에서도 백화점분도 있고요. 대형마트, 명품 쇼핑, 온라인 쇼핑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선상이어야지 되는데 3분기 역시 똑같은 선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지금 정부는 한 1조 원 정도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을 하게 되면 나머지 한 10조 원 정도의 부가가치를 좀 키울 생각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소진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뭐 정부는 예산이 남는다면 기간 연장 가능성까지도 지금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소상공인 분들이 워낙에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크게 입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도 최대 900만 원을 더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이제 일명 현금 지급으로 희망 회복 자금입니다. 지원 규모가 한 3조 2,500억 원 수준인데요. 지난해 8월이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다,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해당되고요. 네. 또 이외에도 이제 경영위기 업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이라면 대상입니다. 그래서 약 한 113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이제 업종과 제한 시간, 매출 규모에 따라서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는데 지난해 가장 최근에 이제 많이 지급했던 게 최대 500만 원이었으니까 네. 거의 한 2배 정도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이제 2차 재난지원금 전체 규모가 33조인데 겨우 3조 2,500억 원, 10%도 안 되는 곳에 소상공인한테 지원이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또 이걸 것 같아요. 적기에 얼마나 빨리 지원이 되느냐도 중요한데 이번에 그러면 이런 추경이 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정부가 내일 중으로 이번 주 중으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네. 정부는 가능한 한 이제 추석 이전에 모든 이제 통과시켜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소상공인의 경우는 조금 시차를 두고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야만 소비 진작 효과를 좀 낼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근데 지금 야당이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녹록지 않습니다. 반대할 가능성이 꽤 커 보이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타이밍이 문제이긴 한데 지금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피해 지원을 빨리 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내년 선거를 감안하게 되면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광고 듣고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자파까지.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 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자재센터. 털린 그림 찾기 해보실래요? 틀린 그림 말고 털린 그림. 바로 이런 그림이죠. 이벤트 응모만 하면 100% 당첨? 엄마, 민증 좀 주세요. 빨리 성인 인증해야 돼. 그래, 여기. 잠깐! 어머니,
신분증을 그냥 막 주시게요? 그러다 개인정보 다 털려요.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택배위 이름과 주소까지 일상 속 털린 그림은 없는지 함께 찾아보세요. 온 가족의 소중한 개인정보 털리기 전에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최근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이 시민이 의결됐습니다. 낙동강 본류 중심이던 취수원을 지류로 다변화하는 계획이 담겼는데요. 현재 환경단체는 반대하고 있죠. 뭐가 문제일까요?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수동입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24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가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을 심의 의결했죠. 네네. 네, 이 방안에는 2028년까지 낙동강 본류 중심이던 취수원을 지류로 다변화하는 계획이 담겼는데 일단 이게 뭔지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낙동강 유역 하류 지역은 이제 본류 의존도가 수도물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뭐 페놀 사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이옥산 문제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뭐 녹조 문제 또 두문속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부산, 경남, 대구 쪽 주민들은 식수에 대한 좀 우려가 크죠. 그래서 식수 불신 해소와 그 비상 치수원의 필요성 때문에 치수원을 다변화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다변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지금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어떤 우려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볼 때 변화라는 것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비상 식수 불신이나 비상 치수원이란 그 이유 때문에 다변화를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통합 물관리 방안으로 나온 것은 그 부산, 경남, 대구 쪽에 치수원을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전이다. 네. 예. 근데 그 낙동강의 그 수질 오염 문제가 그냥 그 공장 폐수나 그 미량 화학 물질 때문만이 아니고 사실은 그 8개 보로로 인해서 녹조 문제가 이렇게 많이 오염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치수원 다변화라는 걸 가지고 치수원을 이전을 하게 되면은 녹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보처리 방안은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보처리 방안이 빠지는 통합 물관리 방안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취수원을 다변화하려는 이유는 이렇게 수질 개선 목적도 있는 건데 수질이 나빠진 거는 녹조인데 그 녹조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은 없고 단순히 이전만 하는 거려니까 반대를 하는 거다. 맞나요? 네, 뭐 수질 문제가 단지 그 녹조 문제만은 아니지만은 지금 가장 큰 그 오염원으로 꼽히고 있는 게 그 녹조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녹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방안이 이제 빠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낙동강을 본류를 포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다변화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계획은 어느 정도 나왔죠? 예, 저기 부산하고 이 경남 쪽에 거는 합천 그 한강 하류 복류수 치수하고 그리고 창녕 쪽에 여가수를 이렇게 치수를 해서 부산과 경남 중동부에 이렇게 공급을 하고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해평치수장에서 치수를 해서 대구로 공급을 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 이게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을 그냥 본류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네네. 네, 이 4대강 보를 인정하고 고착화시키는 거라고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이 낙동강이 그 수돗물로 이렇게 식주로 사용되는 것은 다섯 개 광역 시도에서 이렇게 사용을 1,300만 명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가장 하류에 있는 부산하고 경남 그리고 심지어는 울산, 대구까지 여기에 인구가 거의 그 3분의 2 이상 차지를 합니다. 네. 그런데 본류 의존도가 높은 하류 지역의 그 주민들은 치수원을 이전을 하게 되면은 본류수 수질 개선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떨어지죠. 요거도. 네. 그러면은 이 보가 그대로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안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주, 구미, 그리고 대구, 달성 이쪽으로는 그 강변을 끼고 그 개발 요구가 이렇게 높습니다. 네. 그런데 그 본류 수질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없으면은 이 개발이 시작이 되면은 개발이 되고 난 뒤에는 그걸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가 그대로 고착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보를 고착화시키는 이런 비전은 우리가 반대를 한다. 낙동강 본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정부가 이 4대강 본류의 재자연화 이걸 공약으로 내걸었었잖아요. 예, 그렇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2017년에 국정 그 100대 핵심 과제 중에 핵심적인 그 내용이 4대강 본류 재자연화. 네. 그러니까 보처리 방안을 통해 가지고 재자연화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한 방안이 이번 그 결정서에 보면은 계획에 보면은 보처리 보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예. 근데 또 궁금한 건 왜 지금 이 시점에 취수원 다변화를 하려는 걸까? 이건 또 조금 궁금해지거든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저는 그 시민운동을 하는 입장인데요. 네. 지금 그 보처리 방안이 전혀 없이 취수원 이전만 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영남 낙동강 위에 가장 인구가 많은 부산, 경남, 네. 대구 시민들의 그 의식한 게 아닌가. 그냥 임시방편 쪽으로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결국은 그 부산, 경남, 대구 시민들의 민원을 이렇게 취수원 이전으로 해결해 주는 것 같이 보였을 때 결국은 내년 대선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취수원 이전 필요성이나 이런 요구는 오래전부터 계속돼 오긴 한 거죠? 예, 물론 뭐 오래전부터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낙동강 최하류에 있기 때문에 네. 수질이 그 상류 지역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네. 차이가 나는데 그동안에 이번 통합물관리 방안을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환경부에서 이유가 지금까지 많은 그 수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보처리 방안 없이 그러니까 녹조라는 것이 영산강하고 금강 보개방 모니터링을 했을 때 네. 이게 개방을 했을 때는 99%까지 이게 녹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네. 보개방하지 않고 수질 개선 노력을 했는데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이게 맞지를 않다는 것이죠.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입장이신 거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다변화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표를 의식한 임시 방편적인 대처다. 그렇죠. 결국은 이 낙동강을 포기하게 되고 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 기후위기 시대에 이게 홍수나 대홍수나 가뭄이 올 것이 예상돼 가지고 취수원을 다변화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나중에 이제 그 큰 가뭄이 올 때는 이 낙동강 본류를 포기하게 되면은 결국 이 취수원 다변화 이유가 네. 결국 그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죠. 본류를 포기하고 어떻게 이 이후에 대가뭄이 올 때 이거를 극복할 수 있겠어요? 네. 그 대책이 없잖아요. 본류 수질 개선 없이 취수원 다변화만을 추진한다면 그러면 이렇게도 보세요.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을 인정을 하는 꼴이다. 이렇게도 보시나요? 이게 말입니다. 이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때문에 이 탄핵이 이루어지고 이 정부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 정책을 잘못한 이 부분을 그걸 이제 고쳐 나가야 되는데 이게 보처리 방안이 이게 없이 통합물관리 방안만 취수원 이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 보에 대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네.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보를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네.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환경단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해 나갈 계획이세요? 이게 이 정부에서 보를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은 네. 이후에 이제 어떤 정권이 들어가더라도 이게 고착화된 상태에서 이걸 정책으로 내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네. 뜨거운 감자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보는 그대로 고착화되고 4대강 사업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은 환경운동연합은 이제 낙동강을 포함해가지고 4대강 보 개방 처리를 통해서 재자연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결정문에 보면은 재자연화를 하겠다 그리고 보 영향 모니터를 하겠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은 중단을 하겠다라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 보호 처리 방안 그리고 본류의 수질 개선 방안을 요구를 하면서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겠죠. 결국은 이제 정권이라는 것이 표를 의식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지만 시민운동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를 바꿔나갈 것인가 그것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제 싸워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물론 뭐 시민들이 반대하면 뭐 이거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여지는 남겨뒀지만 어쨌든 이 물 관리 방안이 심의 의결된 거기 때문에 과연 바뀔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 가능성 얼마나 크다고 보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취수원 이전이라는 것이 그런가요? 네. 취수원 이전은 이거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이번에 물관리위원회에다가 심의 의결을 한 것은 뭐냐면은 이 민관 거버넌스 기구에서 이거를 인정을 해줬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뉴욕 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뉴욕 물관리위원회에서 이번에 표결 과정에서 5분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참석하지 않은 민간위원들이 한 9분 되는데 이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물음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금강영산강 유역에는 보처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묵시적 동의나 아니면은 불참으로 의결에 참여를 안 해서 거의 합의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낙동강 유역 이 취수원 이전 문제는 이걸 다수결로 이렇게 표결을 했다라는 것은 이걸 회의 진행 방식에 굉장한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본래는 이게 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결정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네. 저희들은 이러한 문제를 끝까지 제기하면서 이 정부가 끝나기 전까지 보처리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도 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지난달 18일에 안동시청에서 기후위기 안동 비상행동 출범식이 있었어요. 예. 네, 이 기후위기 안동 비상행동 이건 예. 어떤 건가요? 시민단체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요. 지금 작년 장마나 태풍 이후에 사람들이 이전까지는 기후변화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다가 작년에는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네. 제일 처음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게 1992년 지구환경회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1997년에 교토의정서가 나왔고, 2015년에 파리선언이 나왔는데, 파리선언에서는 이게 지구 평균 온도가 2도씨를 넘어갈 때는 이게 기후를 제어할 수 없고 걷잡을 수 없이 기후 저항이 온다. 네. 이렇게 의견을 모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2018년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IPCC 총회를 할 때는 2도가 아니다. 1.5도씨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그러니까 1.5도씨를 넘기면은 우리가 기후 대재앙이 올 것이다. 그런데 1.5도씨가 지금 만년 동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올랐습니다. 네. 상승했어요. 근데 네. 최근에 산업혁명 이후에 100년 동안에 1도가 지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1.5도시라는 것이 1.5도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0.5도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0.5도가 추가로 기후학자들은 지금 한 7년 정도 남아있다. 지금 그 탄소 배출 상태로 가면은 7년 정도 남아있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대비책을 탄소 배출 감축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기후 재앙으로 닥칠 것이다. 그래서 저희 그 환경운동연합하고 지역에 이제 그 시민단체들하고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네. 시민단체가 먼저 실천하고 행동을 하면서 지자체에서는 기후 조례를 제정하고 정부에서는 기후 법안을 만들고 네.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대시민 운동입니다. 이 기후 위기라는 것은 뭐 세대도 없고 지역이나 국가도 없고 종교도 없고 네. 인연도 없고 이게 다 초월하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기후 위기라는 것은 이 전 지구적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당장 실천해야 될 네. 그런 일이다. 그렇게 네. 생각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제는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다, 비상 상황이다. 이걸 인식하고 네, 대비책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차후에 또 연결을 해서 말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였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성수의 세상 읽기,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지난 29일 오후 1시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총 113개 언론사가 취재 신청을 할 만큼 관심도 뜨거웠고요. 근데 이 출마 선언을 두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 산무 선언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 산무라고 하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첫째가 지금 일단 그 국가를 이끌 지도자로서의 미래 비전이 없었다. 그래서 비전이 없는 선언이었다. 네. 비유적으로 말하면 알맹이가 없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는 대선 출마 선언이 아니다라는 주장까지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계를 참여하는 그런 선언이지 국가를 경영하는 대권 도전자로서의 내용이 전혀 없다. 그래서 아마 대권 도전 선언을 또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방역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코로나19의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시기고 네. 특히 수요일서부터 급속하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방역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식장 내부에서는 이제 기자들을 제한을 두고 거리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었지만 식장 바깥은 정말 아수라장 같았습니다. 많은 지지자들과 또 반대자들이 뒤엉키면서 심지어는 한 60대 남자가 실신해서 쓰러지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네. 물론 자발적으로 체온을 체크하는 그런 사람들이 밖에는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거리를 두라는 방역 지침을 꼼꼼하게 지킨다거나 또 그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QR코드 등으로 체크를 해놓는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네. 그냥 밖에 모인 사람들은 나몰라라 해놓고 있었고 그리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나와서 그들과 더불어서 사진을 찍는 일을 벌였는데 이거 굉장히 참 위험한 모습이었거든요. 밀촉이 이루어진 야외라고 해도 그런 모습들을 갖다 연출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특히나 국가의 어떤 경영을 한번 도전해보는 대권 도전자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연출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세 번째가
기본적으로 대권에 도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예의, 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네. 시종일관 고개를 좌우로 젓는 그런 모습이 이제 패러디가 되거나, 그리고 또 지금 그 자리에서 특히 국회의원들한테는 굉장히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른 지지자들과 뭔가 스킨십을 한다거나 혹은 지지자들에게 대권 도전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격에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차례 KBS와 SBS에 또 출연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언론의 최초로 정치인으로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그 인터뷰 역시 보면은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아주 거친 그런 태도를 보인다거나 하는 것들이 충분히 이제 준비된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은 전혀 보이지 못했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가 없었다. 미래 비전이 없었고 코로나 방역에 대한 뚜렷한 대처도 없었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재명 지사 출마 선언과 조금 더 비교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는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아침 7시 반에 온라인으로 미리 준비해둔 정지해둔 연설문을 여러 가지 자료 영상들과 함께 이렇게 내보냈는데요.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보였죠. 그리고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세를 과시하고 사람들을 대면으로 모이게끔 해서 거기서 방역의 위험성을 그렇게 떠안게 되는. 사실은 그건 만약에 지금 윤봉길 기념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온다 그러면 그 부담이 앞으로 내내 대권 가도에 부담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그런 논란을 아주 현명하게 피해간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잘 편집이 되다 보니까요. 오히려 이 이재명 지사가 늘 지적받고 있는 것들이 태도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좀 공격적이다라든지 거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하게 완화된,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갖다 노출하는 그런 정제된 태도가 있었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단지 어떤 자격과는 달리 잘 준비됐다라고 하는 그런 안정감을 줬다는 측면에서 비교가 되었습니다. 지금 또 다른 화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윤석열 전 총장이 별명이 생겼어요. 윤도리도리라고. 예. 네, 하도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서 가만히 두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흔든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흔드는 것 자체는 사실 많이 화제가 돼서. 긴장하고 네. 또 충분히 연설이라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저는 방송을 오랫동안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 긴장하지 않는 사람들 찾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방송은 사실 정말 잘 이렇게 내용이 차 있는 그런 전문가들보다도 네. 오히려 방송에 익숙한 사람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자연스러운 행동들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더욱더 강력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메시지를 소통할 때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대면을 해서 소통을 할 경우에는 말 자체가 전달해주는 그런 메시지는 한 7에서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1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비언어적인 그런 모습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가 인상이라든가 또 이런 태도라든가 이런 걸로 전달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라도 이런 비언어적인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면은 확실하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대권 가도의 기간 중에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워낙에 이렇게 고개를 많이 흔들어서 740회를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차차 카메라 앞에 익숙해지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도 있고요. 또 연설하는 장소, 날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도 역시 캠프가 어떤 충분한 준비를 하고서 이 대권 선언을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임팩트를 주는 이벤트로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날은 6월 29일 6.29 선언이 있었던 날이고 그리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날입니다. 근데 이 날을 선택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거나 네. 그리고 또 이게 왜냐하면 삼풍백화점이 지금 연설 장소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거든요. 그 서초구 내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초구 우면동에서 이런 연설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당연히 서초구 삼풍백화점의 그 공간을 사람들이 이 6.29라고 하는 날짜와 더불어서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6월 29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특히 6.29 선언이라면 민주주의의 약진을 통해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첫 단추를 갖다 꿰었던 날로 그렇게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거나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그 행사가 있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죠. 특히 지금 패착 중에 패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윤봉길 의사 그 기념관에서 NHK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우리 그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했는데, 네. 근데 그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이 세련되지 못했거든요. 죽창가를 부르다가 이렇게 이 모양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한일 관계를 파괴한 주범은 사실 아베 정권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2년 동안 우리는 특히나 중소기업들과 대기업들의 협력을 통해서 일본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칭찬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것까지도 싸잡아서 비판을 했다는 것은 그거는 그 공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좀 부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크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도전 출사표에 아쉬움이 남는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도전 출사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